안녕하세요. 내정신 채널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찬주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함께 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길고 긴 여정을 시작했고요. 용감하게 잘 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1 부, 2부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비록 3 장밖에 안 되는 3 개의 장인데도 2 시간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더 깊이 있는 그런 얘기들을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번에 보셨다시피 23 장, 24 장, 25장 이렇게 이제 25 장까지 봤는데요. 다시 한번 잠깐 보게 되면은 제일 처음에 여기에 아주 좀 특이한 사람이 하나 등장합니다. 벌킹턴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왜 나오는지라는 얘기를 하다가 다 못했고요. 오늘 얘기하려는 건 왜 나오는가,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책 전체 주제하고 어떤 관계되느냐는 문제입니다. 그 얘기를 주된 얘기가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뭐 이런저런 얘기해 나가면서 특히 그 고래잡이에 대한 변명이 그다음 장에 인제 나오게 되는데요. 그 변명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자기가 어떻게 포경업이라는 게 중요한 그 산업 중에 하나인가라는 어떤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냥 뜬금없이 목소리만 높이는 게 아니고요. 매우 중요한 데이터든지 역사적인 자료라든지 이런 걸 잘 갖다 대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주목하면서 당시의 시대상과 또 이같이 일찌감치 고래잡이들이 결국은 전 세계를 앞장서서 개척해 나간 사람들이 아닌가 이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세계사의 큰 흐름 중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감당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거하고 문학하고 뭔 관계 있는데라는 생각이 들죠. 바로 인제 그 점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바로 이 소설은 이 같은 개척 정신에 있습니다. 이 같은 도전 정신에 있고요. 특히나 바다라는 것을 그냥 무섭고 위험하고 그러는 쪽으로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는 게 아니고요. 바다는 바로 가장 자유로운 자리고 또 바다야말로 가장 진리에 가깝다고 보는 겁니다. 가장 진리에 가깝다라는 거 억지 같죠. 조금 있으면 인제 그런 얘기도 쭉 나오면서 '아 맞아. 바다야말로 원초적인 거고 바다야말로 우리 인류의 원초성이 거기에 있구나.'라는 걸 아시게 될 텐데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해양 문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전에 우리가 해밍웨이 같은 경우도 해양 문학이라 하고요.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도 해양 문학이고요. 또 제가 영화를 하려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께 이미 영화를 이렇게 보시고 같이 한번 모여서 공부해 봅시다 하는 부분인데요. 그것도 역시 해양 문학입니다. 그같이 인제 저는 특히 해양 문학에 관심 많은 게 '여기에 뭔가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 얘기까지 다 하게 되면 너무 길어지니까요. 자 그만두고 돌아와서 천천히 가 봅시다. 아무튼 오늘 얘기를 다시 벌킹턴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해 나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벌킹턴이라는 사람을 뜬금없이 여기에 탁 갖다 놓는 이유가 '왜 그럴까?'라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칫하게 되면 이 소설이 에이헤브라는 선장, 아직 선장이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인제 나중에 나타납니다마는 에이헤브 선장이 가지고 되는 '원수를 갚겠다. 복수를 하겠다.' 자기 한쪽 다리를 고래께 잃어버렸으니까 이 고래를 잡아서 자기가 복수하겠다는 복수심에 불타는 것으로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아주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그런데 그 같은 에이헤브 선장의 그 같은 뭐랄까요? 제국주의적인 결국은 또 그게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 인류사계에 있어서는 제국주의를 비판하는 겁니다. 제국주의라는 게 어떻게 되나요? 힘 있는 놈이 가져가 가지고 뺏으면 내 땅. 그때부터 자기 땅이 됩니다. 참 그런 안타까운 역사를 우리는
거쳐왔습니다. 그런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이 이 에이헤브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에이헤브가 그 같은 특성을 갖고 있다면 인류사는 그런 게 아니고 이런 진리가 있어. 이 진리가 있어라고 내세울 걸 알아서 예수님이야 이렇게 내세우면은 문학답지를 못하죠. 제국주의가 맞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야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거기에 나온 인물이 벌킹턴이라는 인물이 나와서 제가 지난주에 얘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군데군데 있다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단순히 종교적인 것뿐만 아니고 이제 철학적이고 또 다른 역사적이고 이런 배경들도 또 같이 또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이 같은 문학 작품을 통해서 우리는 종교적인 면도 보지만은 또 다른 여러 면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면을 좀 볼 텐데요. 일단은 첫 번째 벌킹턴이라는 이름, 여기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들이요. 그냥 예사롭게 지어진 이름이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하다가 영이나 하고 철수나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이름이 아니고요. 나름대로의 다 상징성을 가지고 드러는 이 같은 경우 상징성보다는 역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벌킹턴이라는 건 영국에 있는 도시 이름입니다. 영국은 섬나라이기 때문에 웬간하면은 이 바깥에 그 바다를 웬간하면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도시는 유일하게 영국 한가운데 있습니다. 잉글랜드라는 부분에서 미들랜드라는 그 부분인데 거기에서 그러면은 전혀 바다가 없는 지역의 이름을 따온 게 뭡니까? 역으로 이 사람은 육지에는 못 살고 바다에 자꾸 나가는 사람 나오잖아요. 일종의 역설이죠. 그런 역설을 여기다 갖다 넣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역설을 갖다 놓은 거에서 보게 되면은 이 벌킹턴이라는 이름조차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벌킹턴이 어떤 사람인가, 벌킹턴에는 어떤 비밀이 있는가라는 걸 요약해 놓은 게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문학 작품 속에서 정말 중요한 인물인데 거의 등장하지 않는 캐릭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바로 그런 인물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허먼 멜빌의 대작 모비딕의 심장부에 아주 깊숙이 숨겨진 유령, 바로 벌킹턴의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책 600페이지가 넘는 정말 어마어마한 소설이잖아요. 그런데 이 벌킹턴이라는 인물은요, 딱 2번, 아주 짧은 장면에만 등장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언뜻 보면 그냥 지나가는 엑스트라 같지만 사실은요, 이 소설의 가장 깊은 철학적 메시지를 온몸으로 담고 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이렇게 잠깐 스쳐 지나가는 인물인데도 화자인 이스마일이 그를 뭐라고 묘사하냐면요, 반신, 그러니까 신과 인간의 중간쯤 되는 존재라고까지 부른다는 겁니다. 이 엄청난 대조, 이게 바로 멜빌이 우리 독자들에게 던지는 거대한 문학적 수수께끼의 시작인 거죠. 자, 그럼 질문은 이겁니다. 벌킹턴, 그는 대체 누구일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 찰나의 순간만 등장하는 인물이 모비딕이라는 거대한 바다를 항해하는데 꼭 필요한 결정적인 열쇠가 되는 걸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 미스터리를 한번 추적해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탐구를 시작해 볼까요? 먼저 가장 기본적인 사실부터 짚고 넘어가죠. 그가 소설 속에서 정확히 어떻게 나타나고 또 어떻게 사라지는지 말이에요. 벌킹턴은 소설 3장에서 처음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그러자마자 거의 즉시 이야기 속에서 증발해버려요. 정말 신기루처럼요. 그리고 다시는 살아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저 23장에서 화자인 이스마일이 그를 기리며 짧은 추도사를 바치는 게 전부죠. 그러니까 시작과 동시에 사라지는 정말 유령 같은 존재인 겁니다. 자, 이제 이 문학적 퍼즐의 첫 번째 단서를 한번 살펴볼까요? 그건 바로 그의 이름입니다. 아시다시피 멜빌 같은 작가는 절대 이름을 그냥 짓지 않거든요. 놀랍게도 벌킹턴은 실제로 존재하는 지명입니다. 영국의 한가운데, 그러니까 바다와는 정말 아무런 상관도 없는 내륙 깊숙한 곳에 있는 마을의 이름이에요. 심지어 11세기에 만들어진 토지대장, 둠스테이 북에도 기록이 있을 만큼 아주 유서 깊은 곳이죠.
자, 여기서 멜빌이 얼마나 기가 막힌 장치를 썼는지 알 수 있습니다. 육지의 이름을 가진 남자가 역설적이게도 육지를 견디지 못하고 오직 망망대해 위에서만 진정한 평화를 찾는다는 설정이죠. 이것이야말로 벌킹단이라는 인물의 존재를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상징적인 역설입니다. 그럼 이제 분석의 깊이를 한 단계 더 해볼까요? 벌킹턴이 과연 어떤 철학적 원형들을 대표하는 인물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그냥 평범한 선원이 아니에요. 말하자면 피코드호 가판 위에 선 철학자, 바로 그 자체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벌킹턴에게서 크게 두 가지 영웅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첫째는 헤라클레스처럼 쉽고 편안한 길 대신 고귀한 고난의 길을 선택하는 고전적인 영웅의 모습, 그리고 둘째는 당대 미국의 지성계를 휩쓸었던 사상이죠. 사회적 관습을 거부하고 오직 자신만의 진리를 쫓았던 에모슨의 초월주의적 이상을 실천하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제 벌킹턴이라는 존재를 완벽하게 규정하는 핵심적인 갈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건 바로 육지와 바다의 대립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갈등은 단순히 육지에 있을 거냐 바다에 있을 거냐 하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이고 실존적인 선택의 문제입니다. 벌킹턴에게 육지는 뭘 의미할까요? 바로 안전, 안락함, 그리고 남들이 정해놓은 길을 따라야 하는 사회적 압력 같은 것들입니다. 반면에 바다는요? 물론 위험하죠. 하지만 그곳에는 진리, 완전한 자유, 그리고 영적인 탐구가 있습니다. 벌킹턴의 선택은 어땠을까요?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바다였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이 바로 그의 철학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벌킹턴에 기리면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육지가 없음 속에만 최고의 진리가 존재한다. 정말 대단한 문장이죠. 이 한마디에 그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이건 안전한 거짓을 사느니 차라리 위험한 진실을 택하겠다는 그의 선언인 셈입니다. 자, 그렇다면 벌킹턴은 이 거대한 소설 속에서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그 해답은 바로 모비딕의 그 유명한 주인공이죠. 에이헤브 선장과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볼 때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이 두 인물의 차이는 정말 이제 극명합니다. 에이헤브의 탐구가 복수를 향해 있다면 벌킹턴의 탐구는 진리를 향해 있죠. 에이헤브의 의지가 모든 것을 파괴하는 쪽이라면 벌킹턴의 의지는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는 쪽입니다. 그 결과는 어떨까요? 에이헤브는 역사에 악명을 남기고 벌킹턴은 그저 익명 속에 머무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에이헤브가 복수라는 광기에 사로잡힌 파괴적인 영웅의 전형이라면 벌킹턴은 진리를 위해 세상의 인정을 바라지 않고 묵묵히 자신을 희생하는 조용한 도덕적 영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멜빌은 벌킹턴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영웅상을 제시하고 싶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이제 슬슬 결론으로 넘어가서 벌킹턴의 궁극적인 운명과 그가 우리에게 남긴 유선이 과연 무엇인지 그 의미를 함께 되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마엘은 벌킹턴을 위한 짧은 추도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6인치 분량의 장은 그의 비석 없는 무덤이다. 정말 가슴을 파고드는 문장이죠. 그의 삶을 기리는 유산은 현실 세계의 차가운 비석이 아니라 오직 이 책의 몇 페이지 안에만 존재한다는 뜻이니까요. 그렇다면 벌킹턴이 우리에게 상징하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진리를 향한 고독한 탐구 정신, 세상의 인정이나 명예에 연연하지 않는 익명성의 가치, 그리고 개인의 안전보다는 숭고한 이상을 선택하는 용기일 겁니다. 그는 어쩌면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한 보이지 않는 도덕적 나침반 같은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마치면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남기고 싶습니다. 파괴적인 행동을 통해서 역사에 길이 남는 불멸의 명성을 얻는 것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무명 속에서 오롯이 자신만의 진리를 찾아내는 것, 과연 이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위대한 것일까요? 벌킹턴의 유령은 시대를 넘어 우리에게 바로 이 영원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벌킹턴에 대해서 23장에 한번 나오고 이제 안 나옵니다. 그 앞에 3장이 한번 나오고 23장이 나오고 그렇게 하면서 사라집니다. 그런데 비해서 짧게 그렇게 나오는 거에 비해서 드리우는 그림자가 엄청 크고요. 이 소설의 주제와의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거꾸로 얘기하게 되면은 장황하게 떠들고 선포하고 말하고 이런 사람보다는 오히려 묵묵히 자기 역할을 감당하면서 행동하는 사람, 진리에 붙들림 받은 사람, 이런 사람이 결국은 역사를 이끌어 간다는 얘기죠. 그 얘기에서 등장되는 인물이 지금 벌킹턴인데요. 그래서 이 벌킹턴이 에이헤브 선장이라는 그 광기에 휩쓸리는 이 선장에 비교해서 이 좋게 비교가 됩니다. 결국은 역사 속에서의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은 이 같은 벌킹턴 같은 사람이고, 결코 긴 얘기를 해대면서 주인공이 돼야만 역사를 바꾸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도 보셨다시피 바다와 육지라는 거를 벌킹턴을 통해서 극대화시켜 버립니다. 사실은 벌킹턴은 원래 바다가 하나도 접하지 않는 영국의 한중간에 있었다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게 영국 지도입니다. 이 영국 지도 가운데에 이쪽 오른쪽은 당연히 프랑스죠. 그러면 영국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저 위에 스코틀랜드는 빼고 이쪽 당시에 잉글랜드라는 부분인데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잉글랜드입니다. 대충 그렇게 봤을 때에 이 한중간이 어딥니까? 요렇게 잉글랜드를 했을 때 한중간이 어딥니까? 바로 요 도시죠. 지금은 버밍햄이든지 이런 큰 도시가 있는데 원래는 이 지역이 벌킹턴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요. 지금은 웨스트 미들랜드라는 걸로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웨스트 미들랜드가 이렇게 제가 빨간 점을 표시했죠. 요 한중간 도시 이름이 벌킹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거꾸로 육지보다는 바다로 나가고 있는 사람으로 역설적으로 그렇게 되게 돼 있죠. 이 한중간에 전혀 바다가 없는 지역의 사람인데 그렇게 나가는 부분을 이렇게 이름을 둔 게 이제 역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거고요. 자, 그러면 또 다시 돌아와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기에서 결국은 벌킹턴이라는 사람이 반은 사람이고 반은 신이라 했습니다. 그죠? 이게 지난번에는 제가 예를 들어서 세례 요한의 예도 들고 또 예수님 예도 들고 그러면서 매우 기독교적인 어떤 배경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또 그리스 신화에서 반인 반수 또 뭐 반신 반인 뭐 이런 것들이 잘 나옵니다. 반인 반수는 뭡니까? 사진은 멀쩡하게 사람 모양인데 얼굴은 말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그리스 신화에 나타나죠. 그거는 반인 반수죠. 거기에 비해서 헤라클레스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그리스의 신이죠. 그 신인데 그 신은 반은 사람이면서 반은 신인 경우입니다. 그런 또 전통을 같이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서 오는 전통을 그대로 가져오면서 그러면 왜 그리스의 신화를 이렇게 가져왔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전 시대에 우리 인류가 저지른 큰 잘못이 제국주의였습니다. 다들 이제 몰랐고 그게 최고인 줄 알고 살다 보니까 희한한 나쁜 짓을 저질렀죠. 자기네들이 어쩌다가 조금 더 이렇게 기계를 먼저 개발했고 총을 먼저 개발했고 그렇게 된 걸 가지고 총이 없고 기계를 못 개발하는 사람들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고 그렇게 짓누르고 했던 게 제국주의였죠. 그 제국주의적인 어떤 그 인간의 잔혹성들을 거꾸로 엄청 잘못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데 거꾸로 잘못됐다는 걸 거기에 비해 가지고 여기에 나오는 벌킹턴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오래 살지도 않았습니다. 짧게 살고 갑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인제 예수님 같은 경우도 기껏했자 33년 살다가 간 것처럼 벌킹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벌킹턴이 추구했던 가치가 있습니다. 그 가치가
공간적으로 어딘고 하면은 바다에 진리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바로 인제 이 얘기입니다. 바다에 진리가 있다고 하는 사상입니다. 우리는 특히 유교적인 사상, 우리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많은 경우에 중국은 지금 와서 땅을 치면서 후회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중국의 유교적인 사상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바다로 나가지 못했다는 것. 그러니까 지금 와서 중국은 어떻게 되나요? 자꾸만 대만을 그 굼춤을 찾고 흘리는 이유가 자기네들 바다로 나가기는 너무 좁다는 겁니다. 기껏 해 봤자 이쪽 우리 그 서해 쪽으로 걔들이 이 소위 말하는 황해지요. 황해 쪽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이 황해라는 바다가 매우 좁습니다. 바다 전체로 봐 가지고요. 이쪽 황해를 들어가는 입구 쪽을 틀어 막아 버리면 못 쓰는 부분입니다, 거기는요. 그래서 중국은 바다를 접하는 부분이 대륙에 비해서 너무 좁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대만 쪽으로 나가려 하는 이유가 인제 그거고, 그러면 중국은 '왜 자꾸 대만으로 나가려 할까?'라는 이유는요. 어느 문명 국가든지 바다를 제패하지 않으면요 문명 국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자기 나라의 모든 게 자급자족이 될 수 있는 나라는 그렇게 흔치 않거든요. 문명 국가 중에서 특히 강대국이 되려면 반드시 자급자족이 가능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먹을 수 있는 식량이 맞아야 되고, 또 그다음에 거기서 생산되는 어떤 생산물들이든지 가공할 수 있는 힘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자기 그 사람이 자기 국민들의 숫자가 웬간히 돼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맞아야 되는 거지. 중국은 치명적인 약점이 뭔가 하면 쪽수는 엄청 많은데 문제는 이 쪽수 많은 거에 비해서 식량이 완전 자급자족을 못 이뤄냅니다. 그러면 식량이 완전 자급자족이 안 된다면은 외국으로부터 가져와야 된다는 건데, 중국이 수입하는 옥수수 같은 경우 한번 볼게요. 어마어마하거든요. 거기 뭐 미국에서 가져오다가 브라질에서 가져오다가 뭐 또 뭐 이런 식으로 인제 수입해 와야 되는데, 옥수수가 사람 먹는 것도 그렇지만은요 중국은 돼지고기를 워낙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 돼지를 키울 때에 가장 좋은 먹이가 그 옥수수거든요. 그래서 옥수수 수입량이 전 세계적으로 돼지고기 소비량이 가장 많은 데가 중국이고, 그 같은 돼지고기를 먹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가 와야 되는 거, 옥수수가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예. 그 옥수수가 안 되면 식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외국으로부터 가져오려면은 바다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육지로만 해 가지고는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중국은 뭐 제1 도련선이니 뭐 제2 도련선, 제3 도련선이 지네들 마음대로 선을 이렇게 그 바다선을 커다랗게 그어 놓습니다. "이 안에는 들어오지 마." 인제 이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오지 마라 그럴 때 그거 중국만 유독히 그렇게 넓게 바다를 잡아 놓고 이 안에는 들어오지 마라고 우기는 게 말이 되나요? 전 세계적으로 말이 안 되거든요. 일단 미국부터라도 그걸 안 지키고 자꾸 깔쭉깔쭉하면서 그거를 안 하게 되고, 하다못해 중국이 접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네요, 저 밑에. 각 나라들께 베트남이니 필리핀이니 할 것 없이 그 나라들, 미얀마니 할 것 없이 전부 다 그 나라들께서 힘으로 자꾸 누르려고 하는 게 바다 때문에 그러거든요. 자, 얘기가 바다 얘기하다가 제가 너무 거창하게 많이 얘기해 버렸는데요. 현재도 바다가 이렇게 중요하듯이요, 바다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반도입니다. 알면 삼면이 바다인데, 불행히도 삼면이 바다면서 이 바다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참 안타까운 일이었죠. 그러나 인제 지금 와 가지고 다시 인제 우리가 한번 또 일어서려고 할 같은 경우에는 바다에 대한 생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단순히 이 소설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다는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장황하게 얘기했는데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볼게요. 이 벌킹턴이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진리는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땅에?
아니, 땅이 아니고 바다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나름대로 이제 바다에 진리가 있다라는 부분을 보는 것도 허황된 얘기는 아닙니다. 이제 그 얘기 지금 또 하게 되면 복잡하게 되니까요. 그만두고라도 아무튼 이 바다를 향해서 나가는 제일 문제는 어느 시대든지 간에 바다를 겁냈거든요. 이 땅 위에 있어야 안전하지 바다에 가는 거는 위험하다는 게 다 그랬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 그랬습니다. 바다를 가게 되면은 어느 날 뚝 떨어져서 다 죽게 된다든지 배가 뚝 떨어진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을 봤다든지 그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런 기존의 생각들을 뛰어넘어 버린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은 포경선 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그 바다가 네모진 모양이라서 마지막에 떨어질 거라는 걸 안 믿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안 믿고 실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얘기를 해 볼게요. 육지와 바다라는 게 두 개로 딱 대비시켰을 때에 이 바다라는 것은 뭐라고요? 진리가 있는 자리라고 보는 겁니다. 또 바다는 가장 자유로운 자리라고 보는 겁니다. 육지는 어디 다니려면은 제한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길을 찾아가야 되고 강을 건너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복잡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바다는 아주 단순합니다. 배만 하나 띄우면 오케이입니다. 그래서 바다가 가장 자유롭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 가장 자유로운 자리를 이 바다라고 보는 거고 또 바다가 들으면 안정적이지 못하잖아요. 오늘날까지 오늘날처럼 기상학이니 여러 예고 시스템이 잘 된 때일지라도 바다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과거에는 더더욱 더 그랬죠. 어떻게 지역별로 어떤 뭐랄까 우리 동남아에 있는 태풍처럼 이 태풍은 어디서 있고 그다음에 저쪽에 무슨 미국 쪽에 같으면 사이클론이라 하죠. 사이클론은 어디에 있고 이런 것들은 지금은 이제 다 알려져 있지만 과거에는 그런 걸 몰랐거든요. 그럼 얼마나 위험했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위험하기 때문에 간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소설의 또 핵심은 또 그겁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간다는 거예요. 위험하기 때문에 물러서는 게 아니고요. 불가능하게 보이고 위험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정신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위험하기 때문에 들어간다는 것. 위험하면 안 가야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역사를 가만히 봤더니만은 위험하기 때문에 갔던 사람들이 역사를 이끌어 왔더라는 겁니다. 얘기가 되나요? 그렇잖아요. 결국은 이제 조금 있으면 제가 본문 속에서 보겠습니다마는 뭡니까? 제국주의를 이끌어 나갈 때에 이 배를 타고 멀리 나가면 어디에 뭐가 있는지 잘 몰랐어요. 몰랐는데 포경선을 타던 선원들이 알고 인제 어디에 가면 뭐가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여기에 해군 그 배에다가 태웁니다. 태워 가지고 해군이 가서 보고 그렇게 해 가지고 다음에 인제 쳐들어갈 때는 해군이 한번 봤으니까 해군 배를 가지고 인제 쳐들어가겠죠. 이런 방식으로 해 왔거든요. 그게 이제 제국주의가 처음에 팽창해 나갈 때에 서해졌는 건데 그래서 결국은 이 소설을 자칫 잘못 읽게 되면요. 마치 이 소설이 제국주의를 부추기는 걸 잘못 알 수도 있습니다. 거꾸로입니다. 이 소설은 제국주의가 얼마나 나빴는가를 에이헤브 선장이라는 사람을 동원시켜 가지고 제국주의의 나쁜 거를 얘기하고 있고요. 또 제국주의가 파멸 한다는 게 결국은 피코드호가 파선을 당하죠. 그게 한 사람만 딱 살아남고 29 명이 다 죽지 않습니까? 그렇게 비극적으로 파선시키는 것도 결국은 인류 문명이 이같이 제국주의로 가면 파선된다는 얘기입니다. 되나요? 얘기가 제가 혼자 너무 열심히 얘기하다 보니까 다들 조용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얘기가 우리가 얘기했던 지금 우리가 인제 많이 얘기하는 게 북극 항로를 얘기하고 있죠. 지금 항로보다는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이제 북극 항로를
개척하게 됐을 때에 어떻게 단축시킬 수 있는지 이제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그렇게 됐을 때에 우리나라 부산이 그 중심이 되지 않을까, 그런 이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꿈을 가지고 있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또 그리고 이 같은 북극 항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경우가 소련, 러시아의 문제죠. 그래서 러시아가, 우리가 함부로 러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적대감을 마구 가졌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앞날이 그쪽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나쁜 짓 하더라도 그냥 봐줘야 되나? 이제 이게 국제관계입니다. 국제관계는요, 철저히 자기 이익에 맞춰져 가지고 국제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지, 뭐 정의가 어떻고, 지금 뭐 미국 봐서 잘 알지 않습니까? 혈맹이 어떻고 이런 소리 하면 어리석은 겁니다. 따지고 보면요, 우리나라도 남북이 전쟁을 일으키게 된 게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요. 실제는 더 중요한 게 강대국의 알력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쪽 중국, 또 그다음에 이쪽에 소련, 그 강대국이 가진 그 야심을 잘 알고 있는 김일성이 아주 그 뻔질리게 먼저 소련을 가서 이제 부추겼죠. 그런데 처음에는 전쟁을 안 하려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전쟁했다가 온 세상이 안 되겠다 싶어서 안 하려고 그러는데 김일성이 계속 다니면서 그렇게 했고, 나중에 결국은 소련이 참전하게 되니까 중국도 인제 '나도 숟가락 하나 놔야 되겠어.' 해서 그렇게 들어온 거고, 그거를 저지해야 되겠다는 미국이 나서서 인제 하게 된 게 우리의 6.25 전쟁이죠. 6.25 전쟁인데, 여기서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잘못은 없는가는, 잘못이 없다기보다는 저는 가장 큰 원인을 얘기합니다. 큰 원인은 이 같은 대국들의 알력이랄까, 대국들의 힘, 이 힘들이 부딪히는 자리가 이 한반도에서 부딪혔는데, 이 부딪히게 또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만든 사람이 누군가 하면 미국이 만들었습니다. 말도 안 되죠. 아니, 미국이 우리를 해 줬는데 그게 아니고요. 미국이 자기네들 방어선을 쭉 끌 때에 에치슨 라인이라는 이 태평양 라인을 껐습니다. 이 끌 때에 한국을 빼버립니다. 한국을 빼버리고 인제 머리가 나빴죠. 에치슨이라는 국무장관입니다, 당시에. 그 국무장관이 이 한국을 빼버리고 일본을 포함해 가지고 대만 이렇게 해서 에치슨 라인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하는 거는 요 선이다. 이렇게 되니까 김일성이 봐서 '어, 한국은 빠졌네. 그러면 남한을 주워 먹어도 되겠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전쟁이 벌어지거든요. 이 에치슨 라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런 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마치 북한으로부터 뭐 속절없이 당할 뻔했는데 미국이 와서 구해 줬다, 이렇게 막 떠들어대는데 앞에 뭘 빼버렸나요? 에치슨 라인을 잘못 끈 게 문제였어요. 그러면은 그 이후에는 왜 그러면 6.25 전쟁에 들어오는가 하면은요, 6.25 전쟁에 미국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들어오는가 하면은 그때에 제대로 된 얘기가 나옵니다. 뭔가 하면은 남한이라는 거를 우리가 교두보로 갖고 있어야 대륙으로 들어가기 좋은데, 작전을 할 때 제일 어려운 게 상륙 작전이거든요. 모든 나라의 지금까지 전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상륙 작전입니다. 그러면 일본에서 한국을 상륙해야 되는데 상륙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 남한을, 미국이 공산주의가 내려오는 마지막 선을 그은 게 남한이었습니다. 그래서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자, 지금 제가 이 국제관계 얘기하다가 또 이 얘기했는데, 아무튼요, 우리가 알고 보면은요, 결국은 당한 게 우리가 당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 끼어 가지고 우리가 당하는 사람이지, 그러면은 지네들이 좀 해결하면 좋은데 해결을 못 하잖아요, 지금요. 어느 누구도 해결 못 합니다. 그런 식으로 결국은 힘 있는 강대국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특히 중동의 문제, 언젠가는 제가 중동에 대한 거를 꼭 한번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 역사 속에 안타까움을 가진 거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중동의 아픔은요, 바로 여기서 출발됩니다. 강대국들이 자대해 놓고 쫙쫙 끊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함부로 자대해 놓고 끊을 게 못 되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언어라는 게 다를 수도 있고 민족이라는 게 다를 수도 있고 또 그 지역 간의 감정이 있습니다. 감정 그런 거 무시하면서 그냥 선을 쭉쭉 긋다고요. 그 바람에 인제 중동이 어마어마하게 어렵게 되고 문제가 되는 건데요. 그것들이 누가 했다고요? 강대국들이 했습니다. 영국, 미국 이런 강대국인데 오늘 뉴스에 보니까 팔레스타인을 인정한다라는 거를 발표했더라고요, 유엔에서. 내일부터 인제 유엔 회의가 있는데 하루 전에 유엔에서 발표했습니다. 이게요, 엄청난 일입니다. 왠가하면은 이 중동 문제를 일으키는 원흉 중의 원흉이 영국이었거든요. 영국이 이제 와서 중동 문제에 대해 가지고 그동안은 이스라엘 편 들어 가지고 계속 그 얘기를 하다가 이제 트럼프와 이스라엘이 하는 걸 보니까 이게 안 되겠다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국부터 그렇게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오늘 거의 동시에 또 보면은 프랑스도 하고요. 계속 유럽 나라들이 인제 그거를 내놓기 시작하더라고요. 팔레스타인이 우리 정식 나라로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큰 뉴스입니다. 이게 엄청 큰 뉴스인데 우리는 이 동양에 이렇게 있으니까 별로 관심 없는 것 같은데 엄청 세계사의 큰 뉴스입니다. 어떻든 이런 일들이 인제 있는데요. 우리 한국도 똑같이 그런 아픔을 갖게 되는 게 결국은 이 힘 있는 나라들 때문에 이 꼴 됐거든요. 그렇다면은 결과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또다시 힘없는 나라가 돼서는 안 된다는 답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상이고 이념이고 뭐 이런 거 따질 때가 아닙니다, 지금요. 다행히 얼마 전에 미국에서 벌어진 우리 그 노동자들 그거 문제를 보면서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은데 결국은 우리께 혈맹이네 하면서 미국을 붙들고 늘어지는 사람들께 예방주사 맞춰 줬다. 저는 그 생각합니다. 저는 늘 그 얘기를 해온 사람이거든요. 자기 나라의 자기 몸뚱아리 지키는 거를 지가 감당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만 다른 사람에 의지하려고 하는 경우는요, 세계사 중에 어느 나라도 제대로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들어와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강대국이라는 게 제국주의라는 엄청난 나쁜 짓을 저질렀다면은 그러면 1-2차 세계 대전을 겪고 난 뒤에 강대국이 제대로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참 할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세계사를 같이 공부하고 그러자라는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절대로 잘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 잘했지 않나요? 우리 쪽에서나 미국을 그렇게 좋게 보지요.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전 세계는 한국 사람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미국이 잘못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트럼프가 하는 거를 보더라도 어떻게 보면 또다시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면은 제국주의 시대로 가고 있죠. 중요한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항상 국제 간에 큰 전쟁이 벌어지기 전에는요, 관세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게 세계사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럴 정도로 '관세를 어떻게 했는가.'라는 부분이 국제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세계사에서 마치 패턴처럼 나오는 게 이거거든요. 관세가 서로 관세로 인해서 티격태격하다가 이 관세 때문에 결국은 전쟁으로 들어가는 게 항상 패턴으로 나타납니다. 형식으로 나타난다고요. 지금 한번 보세요. 미국부터 나서 가지고 이제 관세를 가지고 인제 세계 관계를 이렇게 해 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다들 그러면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요. 벌써 어디에 나오나요? 조금 전에 얘기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해 주겠다는 게 영국부터 시작해서 이제 구라파 국가들이 자꾸 나오기 시작하죠. 과거에는 생각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점점 인제 '미국하고는 보따리 사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예. 그런데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안 되는가 하면은
우리는 무역 중심의 나라거든요. 우리나라만 가지고는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전혀 살 수가 없습니다. 무역 중심의 나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큰 시장을 갖고 있는 미국만 이렇게 볼 수 없는 문제고요. 그래서 함부로 뭐 얘기가 요번에 우리 노동자들 그랬으니까 뭐 다 그만두고 보따리 사자 그러는데 그건 너무 초등학생들 머리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거는요. 미국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얘기가 들어서 오늘 왜 바다를 자꾸 얘기하면서 이 얘기가 되어지는가 하면요. 이게 다 바다하고 관계되는 얘기들이거든요. 이 바다를 잘 장악하려고 하는 게 여기가 진리가 있다라는 게 뻥치는 게 아니고요. 실제 세계 역사를 들여다보더라도 바다를 잡지 못하면은 인류 국가가 될 수 없었다는 게 역사 속에 뚜렷이 드러났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얘기하려는 걸 들어가다가 다 말았는데요. 이렇게 가겠습니다. 아무튼 지난주에 이어서 보게 되면은요. 이제 폭영업이라는 게 깔볼 일이 아니다. 폭영업자들을 우선 도살꾼들로 보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오히려 별 달고 있는 장군이네 뭐네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아주 여자들이 뭐 이렇게 하고 대단하게 하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폭영업자들 비하면은 비교도 안 되게 나쁜 도살꾼들이다. 맞지 않나요? 그게 인제 1 차 세계 대전을 두고 인제 볼 수도 있고요. 예, 그 외에 인간 역사 속에 보게 되면 항상 전쟁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항상 전쟁에 되는 어떤 그거를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위험한 일을 했으니까 그 장군들은 별 달고 또 거기에 군인들은 박수 받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위험하기로 따지면은 이 고래잡이라는 폭영업자들의 위험은 그 사람들이 갖다 댈 게 못 된다는 겁니다. 한 예로 장용명스러운 병사가 있다고 보자는 겁니다. 그 위험 속에서 그렇게 용명을 떨치는 병사일지라도 포경선에서 고래가 하면 꽁지를 물 위에 올려 가지고 휘어 감을 때에 아 이렇게 휘저을 때에 고래 꼬리가 휘저을 때에 그 거대한 꼬리도 꼬일 뿐더러 그때 바람이 세게 분답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 큰 녀석이 확 하게 되면은 우리가 손만 이렇게 해도 바람이 스치는 게 보이는데 큰 그게 하게 되면요. 아무리 용맹스러운 병사라도 벌벌벌 떨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포경꾼들은 그런 것과 맞서서 싸워서 하는 게 포경꾼들의 일이고 그다음에 포경꾼들의 역사 속에서 한 역할을 얘기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엄청난 발견이든지 그런 거를 포경선단에 의해서 했다. 그래서 네덜란드에서는 제독을 포경선단에 태우고 그다음에 루이 16세 프랑스지요. 사제를 틀어서 포경선단을 지원했고 또 그다음에 영국은 포경꾼들에게 1750년부터 1788년 사이에 그러니까 38년 동안이죠. 38년 동안에 포경꾼들께만 지급한 돈이 보조금으로 준 거죠. 니네들이 그렇게 바다에 가서 그걸 했으니까 우리가 장려금을 준다 해서 준 금액이 자그마치 100만 파운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영국에 많은 돈을 줬고 특히 미국은 이 당시에 1850년대입니다. 1850년대에 미국의 가장 큰 산업 중에 하나가 포경업이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뚜렷이 돈 벌 게 만만치 않은 미국 사람들께 가장 큰 사업이 됐고 이런데 이런 그 포경업에 대해서 업수이 여겨서 되겠느냐 생각이 짧은 것 아니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맞는 것 같죠? 충분히 설득되죠? 저는 이거 읽으면서 야 정말 이렇게 잘 제시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각 나라들이 특히 남태평양에 있는 나라든지 오스트레일리아 같이 큰 섬도 아니고 어떻게 되나요? 대륙이죠. 그죠? 그 섬 대륙을 발견한 것도 고래잡이들이 발견한 겁니다. 그렇게 고래잡이들이 발견해 가지고 여기에 가면 이 큰 대륙이 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오스트레일리아를 발견한 게 고래잡이들이었고요. 다 이같이 포경업자들에 의해 가지고 역사는 그렇게 더 진보 발전했다. 이 얘기입니다. 또 그 가운데에 일본 얘기가 나옵니다. 한국 얘기는 안 나오는데 일본처럼 자기 나라를 꽁꽁 문 닫아 놓고 있을 때에 일본에 간 포경업자들이 제일 먼저 거기에 가서 길을 텄고 그다음에 초기 선교사들이 선교를 갈 때는 이 포경업자들의 배를 타고 그렇게 갔답니다. 그렇게 해서 일본을 빗장을 열어 제친 게 이 포경업자들이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실제 이 포경업자들이 역사 속에서 얼마나 큰 일을 했는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역사에 중요하게 큰 일을 했다. 포경꾼들은 고상하지 않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재밌습니다. 제가 그냥 말로만 하고 말게요. 영국 왕실에서 대관식을 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게 되는데 그 기름을 고래 향유를 바르게 돼 있답니다. 결국은 이 얘기를 합니다. 영국 왕실을 니네들이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느냐. 그 기름은 우리가 잡은 고래의 그 기름을 이용해서 어, 대관식을 할 때 머리에 바르는 거. 왜 그러면 대관식을 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가, 고래 기름을 바르는가? 아마 당시도 마차라든지 마찰이 생기는 지역에 마찰이 많이 일어나지 않고 잘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고래 기름을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왕으로 이제 대관식을 하게 되니까 머리가 잘 돌아가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그 머리에 기름을 바르지 않았느냐 이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정확한 역사적인 그건 없습니다. 정말 그래서 그렇게 했는지를 몰라요. 오래전부터 왕에게 또는 제사장께 그거를 안수를 한다 할까요? 그럴 때에는 그 기름을 사용했는데 그 기름을 언제부터 그렇게 기름을 사용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얘기가 그런 거고 얘기가 아마 그래서 어 잘 돌아가라고 해서 머리에 바르지 않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로마 장군이 그러니까 이 장군이 누군가 하면 마르쿠스 아에밀리우스 스카우루스라고 합니다. 또 이름도 되게 어렵네요. 기원전 97년에 되어지는 이 사람이 네. 이 사람이 그 안드로메다를 구할 때에 죽인 바다 괴물이 바로 고래였고 그 전쟁에서 승리한 기념으로 큰 고래뼈를 전시를 했답니다. 성전해 가오는 그거에서 큰 고래뼈를 그렇게 해 가지고 했고 용련향은 매우 비싸겠죠. 예. 용련향은 일종의 고래가 가지고 있는 그 뭘 먹었는데 얘들이 일종의 고래의 장기 중에 일정한 부분에 얘들이 이렇게 모여 있다가 여기서 부패가 일어나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이 마치 둥그란 뭐 공처럼 된 거는데 이게 바다에서 발명한 로또라 그러죠. 워낙 귀하고 그러니까 용련향인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마치 그 뭡니까 뱃속에
돌 생긴다 하죠. 돌 생기듯이 고래에게 생긴 그 돌입니다, 용련향이. 자, 그다음에 덧붙임이라는 거를 하고 마칠게요. 왠가하면 오늘 마치려고 생각해서. 자, 덧붙임이라는 거는 뭘 또 덧붙이는가 하면은 뭔 소설이 뭐 덧붙임이라는 제목의 장이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마치 여기에서 편지를 써놓듯이 PS 하면서 이제 덧붙이는 글을 쓰죠. 그런 식으로 써놨습니다. 여기에서 써놨는 부분에서도 보게 되면은 좀 깜짝 놀랄 일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내가 혹시나 내가 이렇게 써놓는 내 사후에 내 원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게 된 경우에 그 자기가 사후에 될 거를 여기다가 써놓은 부분이 나옵니다. 그 부분은 섬뜩하죠. '야, 어떻게 이렇게까지 이거를 써 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자신이 이 소설을 발표하고 난 뒤에는 거의 한 3,200 권인가 그렇게밖에 안 팔렸답니다. 그렇게 3,200권 팔려 가지고 전혀 돈이 안 되고요. 마지막에는 매우 가난하게 죽었고요. 그러고 난 이거 허먼 멜빌이 죽고 난 뒤에 자그마치 1 세기 동안에 전혀 빛을 못 봅니다. 왜그런가 이 책이 이렇게 어렵고 이 책이 기존의 소설 방식으로 쓰여져 있지 않다 보니까 이거를 문학 코너에 둔 게 아니고 어디 둔가 하면은 해양학이라는 그쪽에다가 비치를 시켜 놓고 도서관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문학에 관심 있는 사람은 해양학을 볼 일이 없겠죠. 안 보죠. 제일 첫 번째에 안 되게 된 게 그거였습니다. 무지로 인해 가지고 이거를 소설로 보지 못하고 '고래에 대해서 뭘 적어 놨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고, 설령 소설로 보더라도 많은 상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당시에는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못 된 거죠. 그래서 이 책은 전혀 빛을 못 봤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자그마치 한 세기가 지나고 난 뒤에 빛을 보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표적인 게 인제 그런 경우죠. 음. 음. 이게 왜 끼었는지 그전까지는 몰랐습니다. 예. 벌킹턴이라는 거 말이죠. 벌킹턴이라는 게 왜 여기에 끼어 있었는지 몰랐다고요. 그런데 나중에 인제 비평가들이 보고 그거를 발견해 냅니다. '야, 이게 이런 뜻에서 엄청난 상징을 띠고 여기에서 이렇게 해 놓은 거를 우리가 너무 몰랐다.' 이렇게 비평가들이 발견해 내면서 이제 너도 나도 읽기 시작했고요. 지금은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연간이 '문학을 좀 한다.'라는 사람 치고 모비 딕을 못 읽어 봤다 이건 말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연구하면은 SAT라 해서 미국에서 주로 대학 입시 시험이죠. 그런 대학 입시 시험에 자주 나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 공부를 고등학교 3 학년 때 이 이 소설을 공부하고 인제 그렇게 해서 SAT를 준비하죠. 예. 그래서 아무튼요 얘기를 마칠게요. 이렇게 하고 마칠게요. 오늘 다른 거는 몰라도 우리가 뭘 잘 봐야 되는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벌팅턴이라는 사람 인제는 더 이상 안 나옵니다. 안 나오게 되는 건데, 이 벌킹턴이 상징하고 있는 게 이 소설의 전체 주제하고 아주 반대편에 서서 반대편에 서서 이거를 받쳐 나가는 기둥이 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인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누가 뭐 선장 에이헤브라는 사람이 나와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인제 계속 벌어질 겁니다. 벌어지는데 그거를 반대편에서 받치고 있는 경우가 벌킹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2 시간에 걸쳐서 이쪽 특히 23 장에 그 잘 보셔야 됩니다. 잘 보시고 23 장이 왜 이렇게 찬양해야 되는가라는 부분, 그런 부분을 또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벌킹턴이
이 소설 전체 속에서 균형을 잡아준다 할까요? 지상하게 되면은 깡패 소설 비슷하게 에이헤브 얘기만 쭉 나오거든요, 앞으로요. 그렇게 하면 어문길로 가기 쉽다는 겁니다. 예. 아, 맞아요. 이순희 님도 벌킹턴이 왜 갑자기 불쑥 나왔을까 몰랐다고 했는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끝날 때쯤 돼서 이 소설의 주제를 얘기할 때 또 벌킹턴을 얘기할 겁니다. 왠가하면은 이 벌킹턴을 얘기하지 않고 이 소설의 주제를 말할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마치 33년을 살다가 이 땅에서 떠난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서양 문명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뭐 확실한 겁니다. 겨우 33년 살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서양 문명을 말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지 않고는 안 되게 돼 있다고요. 똑같은 경우입니다. 예. 그래서 23장, 다른 거는 몰라도 여러분 23장을 꼭 한번 읽어 보십시오. 읽어 보시면은 아, 이런 것에 큰 의미가 있구나라는 걸 아시게 될 텐데요. 예. 다음 주에는 이제 26장에서 이제 제대로 이제 쭉쭉 속도를 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특히 내일 저녁에는 시를 하기는 하는데 시를 한 편만 하고 나머지는 특히 그거를 할게요. 라이브 커머스 형태를 할게요. 왜냐하면 취급하지 않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땅콩도 있고 그다음에 그린 프로폴리스도 있고 뭐 다른 이때까지 안 했던 제품들을 제가 설명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내일은 어쩔 수 없이 한 반 정도만 하고 제가 설명할 테니까요. 내일은 꼭 한번 와 보십시오. 그렇게 하셔야 계속해서 이제 판매할 때에 이제 제가 다시 설명하고 그럴 이유 없이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 저녁에 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